네, 저널리스트, 참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아유,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 저널리스트는 사실 우리 장인수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저널리스트. 아,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저널리스트의 자격, 정체성 많이 따지게 됩니다. 정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장인수 기자님한테 저널리스트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이게 제가 어려운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번역적인 표현을. 네. 제가 수습 기자, 처음 수습 기자 됐을 때 배운 게 팩트면 쓰는 사람, 팩트면 쓴다. 아, 네. 그리고 예.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사람이 기자다. 저는 어떤 코미디 영화였는데 언론을 소재로 한 영화였어요. 그때 제가 정말 명대사를 발견을 했는데 무슨 대사냐? 언론은 권력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권력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쇠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근데 우리 언론들은 지금 권력은 이재명이고 나머지는 권력이 아닌 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권력은 검찰과 언론이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잃지 않고 최근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그렇죠. 예, 독보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게 비판받지도 않고 검찰과 권력이죠. 언론이죠. 그걸 일러주시는 분이 우리 장인수 기자님이세요. 경찰과 지금 전선이 몇 개입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선이 많고 또 넓은데 사명감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 바로 저널리스트가 아닌가. 저는 사명감은 없고 그냥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예. 그래요. 아니 우리 사실 장인수 기자님이 어떤 분인가 MBC 기자라는 거는 MBC 기자였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또 어디서 처음 언론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세계일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이제 MBC로 가신 거예요? 네, 세계일보 3년 다녔고요. 네. 그리고 이제 MBC 16년, 만 16년 다녔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2005년 1월 3일부터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했죠. 그때 입사해서 2004년 12월에 세계일보 최종 합격하고 2005년부터. 그래요. 아니 세계일보가 좀 부침이 있습니다만은 잘할 땐 정말 잘하고 못할 땐 엉망. 아니 세계일보에도 좋은 기자가 많은데요. 제가 기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자냐라는 거를 세계일보에서 다 배웠습니다.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게 거기이기 때문에 팩트면 쓰는 사람,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사람. 제가 이제 세계일보에서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수습 기자 때 옛날에 그런 범죄들이 많았어요. 청소년들이 동네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면서 좀 나쁜 짓 하고 막 오토바이 훔치고, 그럼요. 뭐 차 유리 깨고 안에 있는 뭐 동전이나 뭐 그런 귀중품도 아닌데 그런 거 훔치고 이러다가 경찰서에 잡혀오는 동네 불량배들,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 경찰서 출입하면 흔히 많이 있어서 그 기사를 기자 초년생 때 그렇죠. 이제 그 훈련 시키는 거죠. 그런 것도 기사를 쓰도록.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단신을 써서 보고를 했더니 이게 그렇게 보도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냐. 네가 기사를 써서 국민들한테 알릴 만큼. 이른바 뉴스 밸류. 이게 10대 청소년들은 이 기사 하나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기사를 쓰는 거냐. 라는 거를 세계일보에서 배운 거예요. 약자한테는 따뜻한 시선을, 강자한테는 준엄한 비판 정신을. 그게 기자라고 세계일보에서 배운 겁니다. 딴 데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신 선배는 지금 세계일보 계십니까? 그렇게 오래 못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르친 선배는 저기 박근혜 정부 때 그 박관천 문건 시상시와 그다음에 뭐 권력순위 대한민국 권력순위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다. 그 보도. 그 보도. 그때 그 보도를 주도했던 팀장. 야, 제대로 만났구나. 참 기자를 만났구나, 선배로. 그 이후에 세계일보를 다니는 게 어려워져서 지금 나와서 독립언론 비슷하게 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분을 만나셨네. 뭐 그분이 사실 장인수 기자님을 만드는데도 또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하셨네요. 저는 그 선배한테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으셨네요. 우리 장인수 기자님이 어떤 선배를 사수로 뒀는지. 자,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 지난번에 동양대 유착, 이게 더 중부대입니다. 동양대 아니고 중부대. 중부대였지. 동양대가 중부대로 이름 바꾼 건 아니죠? 중부대. 중부대. 중부대와의 유착,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과의 유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인수 기자님이 보도하셨고, 이에 대해서 심상정 씨가 내 생에 처음 고소한다라면서 기자님을 고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어떻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아직까지 연락받은 건 없고요. 그냥 보도로만 봐서 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심상정 의원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 기자가
취재를 해서 의문을 가졌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꼭 해명을 해야 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 고소로 바로 대응하는 건 이거야말로 윤석열 수법 아닙니까? 해명을 해서 저희가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에서 충실하게 그 해명까지도 다 보도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도 다 동의를 해요. 가만히 그 해명이 온 걸 보면 다 동의해요. 중부대에서 정치자금 받은 거. 그렇지. 예. 인정하고 다만 그 정치자금이 불법 소지가 있어서 경찰에서 중부대는 너희는 이거 불법 정치 후원금 보낸 것 같은데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이거 다 인정을 해요. 심상정 의원도. 그러니까 중부대 직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면은 당연히 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면 받은 사람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보통 우리의 상식이 그렇죠.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은 준 사람보다는 늘 받은 정치인이 문제가 되고 그럼요. 언론이나 수사기관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심상정 의원은 우리의 모든 그런 상식, 이전의 전례를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라고 지적한 건데 심상정 의원은 그걸 왜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상하다고 보도하면 안 되지. 그게 팩트가 아니야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건 팩트의 문제는 아니고 해석의 문제죠.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거는 심상정 주장은 아니 그러면은 지금 상식대로 법리대로 가지 않고 왜 심상정은 이렇게 봐주지? 그 윗선이 뭔가 좀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그런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너는 고소 대상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이 팩트가 틀린 것도 없고. 네, 해명을 받아봤더니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도 다 동의를 해요. 인정을 해요. 네, 다만 그 해석을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해? 경찰에서 나를 수사하지 않고 입건도 하지 않은 거는 내가 무죄라는 거를 인정해 준 거잖아. 그렇게 해석해야지라는 것 같아요. 준 사람들은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거 아니에요. 준 사람들은. 근데 받은 사람은 왜 문제가 없어요? 그게 이상하지 그런 도식이. 근데 사실 그 심상정 의원은 계속 그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자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를 했기 때문에 뭐 허위 보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왜 불법 정치자금이냐면 이른바 흔히 말하는 쪼개기 후원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쪼개기 후원금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옛날 민노당 출신 의원 정의당 쪽이 쪼개기 후원 되게 잘해요. 그래요? 거기에 빠삭해요. 노조 단위로 이렇게 그렇죠. 또 옛날부터 쪼개기 후원을 많이 했던 게 노조들이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잘하는 게 진보 정당의 정치인들이에요.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심상정 의원이 이걸 몰랐다? 중부대 편의를 봐주고 중부대와 아주 좋은 관계인데 중부대 그 조그만 대학교에서 한 100여 명 되는 교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보내는데 이거 쪼개기 후원 아닐까? 그것도 주소지가 다 중부대로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몰랐다?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게 주소가 다 중부대로 나오고 지금 취재를 해보면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경찰 조사 단위에서는 문제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 취재하신 거 보니까 말이죠. 중부대의 교수 직원들도 내고 싶어서 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기 내라고 이사장이 내라고 하니까 냈다라고 증언한 교직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명백한 쪼개기 후원인데. 다만 이제 심상정 의원은 그건 준 쪽의 문제고 우린 몰랐고 우린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니까 우린 불법 소지가 없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거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남FC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하나의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성남FC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성남FC는 이 심상정 의원이 받고 있는 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금 문제와 비교해서 더 중한 정황 증거든 뭐가 있어요? 없어. 네. 기업들이 그냥 성남FC에 후원했는데 의심스러워 이거잖아요. 그거 갖고도 자기는 너는 체포당에 마땅해라고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줬거든요. 심상정 의원이. 당론으로 정했어요. 당론으로 정해서. 저는 이런 행태가 이중적이라고 꼬집은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말만 그렇게 고소한다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고소 들어오면은 누구에게 더 이게 악영향이 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기가 어떤 보도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살펴보지 않겠어요? 네, 수사기관은 수사의지는 없는 거죠. 수사의지는 없어 보여. 수사기관이 수사의지가 없을 때는 언론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4부라고 부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디올백 보도. 이거 우리 또 장인수 기자님 특종이었습니다.
네. 디올백 보도 한동안은 아무도 받지 않았다가 조중동을 중심으로 야 이러다 총선 망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여론이 지금 분출하니까 그걸 또 보도를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슈가 돼버렸습니다만은 디올백 어제 디올백 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이거를 전담해서 살피다가 결국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권익위가 결정을 내렸고 그분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 보도와 제 보도 아무튼 그 마치 보도해놓고는 권익위가 이 사건이 문제 없다라고 종결 처리했을 때 저도 뭐 많이 보진 않지만 저널리스트 저희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권익위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했었는데 혹시나 그런 비판이 이 국장님께 전해져서 어떤 마음의 짐이나 부담을 드리지 않았는지 혹시 제가 반성하거나 뒤돌아볼 부분은 없는지 일단 그게 먼저 좀 떠올랐고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염려하면서 하면은 언론 활동을 할 수는 보도를 할 수가 없죠. 예, 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망자가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보다는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분이 왜 스스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지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세상이 거꾸로 가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지 않아요. 수사기관에서. 맞아요. 국민들한테. 예. 저는 이거는 진보 진영 그리고 언론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무슨 뭐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 계속 이런 것들을 진보 진영과 언론에서 떠들어왔거든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정보 공개여야 합니다. 예, 정보를 감추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독재 정부가 정보를 마땅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만한 정보는 공개하는 게 대전제가 되고 대원칙이 돼야 되고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상한 방식의 그러니까 검찰이 피의 사실을 갖고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피의 사실은 이재명 조국은 적극적으로 공표를 하고 우리가 봤듯이 심상정은 뭐 전혀 안 나오고 선거 앞두고도 이런 식의 그 장난질을 하지 말라는 거지 수사를 마쳤으면 자신들이 어떻게 수사했는지에 대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게 맞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면 정확하게 그 유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유서가 있다고 하는데 공개를 안 해요. 공개 안 하죠. 근데 옛날에 다 공개했거든요. 네. 이게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이고 디올백 사건이 그리고 권익위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국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디올백 사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유서 내용을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뭐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을 적시했더니 개인정보 공개야 이러면서 그 언론사가 난도질을 당하고 이런 거는 저는 이건 좀 거꾸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하여튼 내밀하고 또 존엄성을 해칠 만한 그런 공개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사생활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구조와 그리고 사건의 팩트와 관련해서 알 건 알아야죠.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데요. 자, 디올백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얼마 전에 출장 수사, 황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수사를 받은 것 같아요. 수사를 받았죠. 뭐 결국에는 무혐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중앙지검장 교체했을 때 이미 예견이 됐던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자다 보니까 이제 팩트에 근거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예언이나 예측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한 달 전에 제가 그러니까 출장 조사를 사실상 받은 거죠. 그거 한 달 전쯤에 다른 유튜브 채널 나가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 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김건희 여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때 막 평론가들이 막 검찰에서 뭐 수사하는 척하니까 뭐 소환할 가능성 있고 뭐 소환 조사 할 수 있고 뭐 포토라인에 쓸 것인가가 관심사고. 말이 됩니까 그게? 김건희 여사는 그런 분 아니에요. 권력 관계를 몰라.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때 했던 얘기는 포토라인에 세우려면 유일한 방법은 영장을 치는 거죠 검찰이. 체포영장을 쳐서 강제 구인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지. 검찰 포토라인에 쓰는 일은 없다라고는 예언을 했었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검사들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영상록 진술에 대해서 영상 녹화도 못했을 테고 당연하죠. 휴대폰도 다 반납이 아니라 제출을 했다고 그러면 녹음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찌됐건 가려고 그러면 뭐 노트북 그리고 진술을 줘서 나중에 출력해갖고 읽어보게 한 다음에 간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A4 용지랑
프린터기를 들고 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행태를 보면 부장검사 둘이 그걸 바리바리 짐 싸들고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출장 서비스 나가듯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프린터기 놓고 노트북 놓고 연결하고 잘 되나 안 되나 막 이거를 거기 가서 했든 검찰청사부터 해봤을 거 아닙니까? 막 도와주면서 밑에 직원들이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검사들은 검사라고 할 자격도 없고요. 사실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 정도 되면 저는 뭐 검사들이랑 친분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취재하면서 오가다가 뭐 밥도 먹고 어쩌다 한 번씩 술도 먹고 하면 기자들 앞에서 그 권세와 권위와 자신들의 이 어깨뽕이 검사라는 게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대놓고 자신들이 잘났다고 그 난체를 하는 직업 부류가 딱 두 개가 있는데요. 대놓고 우리 잘났어라고 얘기하는 게. 검사랑 외교관이에요. 정말 이 하늘 끝에 가 있는 자기들이 이 세상 최고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여사님이 부르니까 짐 바리바리 싸들고 예 여사님 그러고 핸드폰 반납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검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김건희가 윤석열의 마누라만 아니었어도 아니 그 뭐 대한민국 검사들이 말이죠. 서울 법대 나온 그 검사들이 김건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와 그냥 인간 쓰레기 취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의 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 있는 격인데 너무 꼴이 우스운 거죠. 얘기 나오신 김에 임모 검사라고 있는데 이 인간이 최근에 또 저 어디 이진숙 방통위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발탁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박문진 이사로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모 검사라고 거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동문회 모임에 갔는데 그 동문회면 또 말하자면은 그 같은 학교 출신이고 하니까 서로 격이 없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기면 동기고 선배면 선배고 후배면 후배인데 와 세상에 그 자리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막 검사가 그 피의자를 취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뒤에서 욕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에요. 딱 그 캐릭터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검사들이 김건희 앞에 그가 지금 뭐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러고 그거 어떻게 물어봤을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참 특이하죠. 이 직업군으로 보면 그 직업을 가지면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검사랑 기자인데 누가 위임한 적도 없고 뭐 검사들은 사시 패스했으니까 뭐 그 잘난 맛에 그렇다 치는데 기자들도 상당히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뭐 얼마 전에 그 MBC 그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그 유시민과 왜 한국일보 김희원 그럼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들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한 전혀 대중과 소통이 안 되는 근데 대중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해야만 하는 직업이 사실 기자인데 맞습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그들만의 성에 갇혀서 자신들이 마치 굉장히 높은 저널리즘 일반인들은 잘 이해 못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저널리즘은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저도 참 신기해요. 검사랑 기자들이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그 회사에 광고 주는 광고주 또 자기에게 월급 주는 그 신문사 사주 이 사람들한테는 또 이러죠. 마치 그 검사들이 평소에 내내 시건방지게 떨다가 그 김건희 만났을 때 이랬던 것처럼 그들도 광고주나 자기 사주 만나면은 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의 현실이자 민낯입니다, 진짜. 아니 그 며칠 전에 이정섭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어떻게 디올백은 그냥 덮는 형식으로 간다. 그렇죠. 지금 뭐 공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증거인멸을 하는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을 지금 생각해낸 거 아닌가 하는데 정말 일단 공매를 할진 모르겠고 없었던 일로 가는 거고 잘못한 사람 없는 걸로 최재형 목사랑 이명수 기자만 죽일 놈이 스토킹을 한 역시 이것도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특검은 할 수 있겠죠, 설마? 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인수 기자님 뵈니까 예측, 주장, 의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제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상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그거는 좋은 원칙이에요. 사실은 저널리스트가 그 주장을 얘기할 때는 이건 주장입니다.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할 때 그 신뢰감을 더 많이 준다고요. 근데 유튜브 오래 가다 보면은 사실과 자기 의견을 막 섞어요. 섞어서 얘기한단 말이죠. 대중은 또 열광하고. 그런 거는 안 닮으셨으면 좋겠어. 천연기념 우리 장인수 기자님. 그렇지 않고요. 천연기념 기자 장인수 기자. 아니 최근에 그 이정섭 검사 특종하셨어요. 이정섭 누군가 저 강미정 지금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분이 이제 처남댁이죠. 이정섭한테 뭐 마약
유력한 자기 남편, 그러니까 강미정 아나운서의 전 남편, 그 전 남편의 그 비위도 덮어주고 그랬던 걸로 지목이 됐고 지금 그런 의혹을 받고 있죠.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상태예요. 지금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을 심판 중이죠. 탄핵이 될지 말지 곧 결정이 날 지금 헌재에서 결심까지 이제 다 했고. 아 그래요? 벌써? 벌써? 판결만 앞두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탄핵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안을 최초로 발의했는데 지난번에 그 안동환 검사가 안 됐고 안 됐지. 이제 또 남아 있는 게. 근데 안동환 검사 안 된 거는 그때는 21대 국회고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 바로 김도읍. 그래서 사실 그 국회의 그 검사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될 김도읍이가 아니 그 검사 탄핵을 뭐 할 수 있게 만들겠어요? 무력화했겠지. 그래서 결국 거는 뭐 탄핵이 결국에는 기각이 됐고. 근데 이번 거는 22대 국회란 말이죠.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더 근원적으로 이 제도를 들어가 보면 헌재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이정석 검사가 그런 비위 사실들을 저지른 것이 맞느냐 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그거를 검토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자료를 헌재는 확보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가 받고 있는 의혹 중에 핵심이 자기 처남이 마약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를 신고를 했더니 그 와이프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이 와서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그냥 돌아갔고 마약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한참 후회하고 그래서 이거의 뒷배가 이정석 검사 당신 아니야? 라는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그 SNS 메신저를 보면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인의 부탁을 통해서 그 막 전과 조회를 해서 그 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냐는 그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나 이런 것들 이 전과 조회 그러니까 불법 개인 정보를 이제 사찰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의혹 단계지 팩트로 드러난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증으로. 이걸 물증으로 드러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죠. 수사를 누가 합니까? 경찰, 검찰이죠. 검찰이 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자료를 일부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과 조회와 관련해서는 이정석 관련한 이정석 검사나 이정석 검사가 일했던 부서의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헌재에 알려줘야 그렇지. 헌재가 심판할 거 아니에요. 검찰이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 문제 아닙니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객관의 의무란 게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뭐 좋든 싫든 이와간 하여간 저기 모든 팩트를 다 드러내도록 하는 객관의 의무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뭐 그거는 뭐 명목뿐이고 어느 정치 조직보다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잖아요. 하긴 또 검사를 탄핵시키면은 자기들한테 이로울 게 없으니까 일부러 그 협조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의 검사직을 만약에 박탈한다 하더라도 그 주체는 검찰이 되지 다른 기관에게 검찰이 그걸 키를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아, 그럼 또 이정섭도 컴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아니 그 좀 방법이 없습니까? 국회 법사위가 뭐 그 헌재에 그 보낼 그 국회 법률 대리인, 국회 변호사를 이제 딴 사람으로 교체한다 그런 보도는 제가 접했었는데. 그러니까 변호인이 열심히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주장이지 증거로 그 주장을 증거로 입증을 해야 돼요.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그래서 검찰이 줘야 할 자료를 안 주고 있다 이러면서 막 호소를 해도 헌재가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아, 헌재가 요청을 했군요. 당연하죠. 재판부는 그걸 들여다 봐야 되니까. 헌재가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냥 답이 없습니다. 우리 수사 중이에요. 이 한마디가 끝인 상황입니다. 야, 이 검찰이 수사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군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는 법사위원장이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국회 탄핵안 검찰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이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검사 탄핵을 검찰이 협조할 리가 없고 대놓고 지금 뭉개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윤석열 탄핵도 그럼 여의치 않겠네요.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윤석열 뭐 우리 선배긴 하지만은 이 사람한테 줄 서봐야 뭐 도움이 될 게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등 돌리지 않는 이상은 알겠습니다.